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11일에 799 시험이 유행하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치러져서 참 다행입니다. 원래보다 한 거의 3개월 미뤄져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참 그동안의 여러분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단 회계학은 난이도 측면에서 굉장히 평이한 문제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출제된 게 아니라 뭐 복잡한 현금 물음표 계산이라든가 또는 유형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깊숙한 출제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 형태로 재무회계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재무회계 문제가 1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문제는 4문제가 출제가 됐고 정부회가 2문제, 총 20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비중으로 보면은 70%, 20%, 10%, 그래서 7대 2대 1의 비율로 출제가 돼서 예상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론과 계산에 있어서 재무회계는 이론이 5문제가 출제됐고 계산이 9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는 좀 약간 애매해서 이론으로 분류할지 계산으로 분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계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5대 9, 그리고 정부에게는 원래 계산 문제가 좀 드문 편인데 재정운용표 계산 문제가 나와서 각각 한 문제의 이론과 계산, 그리고 원가회계는 1대 3의 비율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의 그 출제 비중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그 이론과 계산의 출제 수준입니다. 13문제의 이론, 계산 문제를 푸는데 15분 내에 풀어야 되고요. 5문제의 이론 문제는 5분 내에 풀어서 적어도 합격을 위해서는 2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재무회계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한국이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건물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누구나 쉽게 알다시피 투자부동산입니다.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하고 공정가치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의 차이는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하는 반면에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원가 모형은 평가라는 것이 없지만 공정가치 모형은 평가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이 평가를 단기 손익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며 상각하지 않고 바로 발생한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반영한다는 것만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억 원의 건물을 구입했고요. 현재 8천만 원입니다. 즉 1억 원의 건물을 구입했는데 1억 원에 구입한 건물이 현재 8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평가 손실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평가 손실이 생겼고 평가 손실 금액은 간단히 계산이 되죠. 2천만 원인데 이것은 단기 손실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단기 손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
뒤이어서 나오는 이론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하고 첫날 수업할 때, 첫 수업할 때 제가 꼭 강조하는데요. 이 재무제표라는 기본 이해에서 재무제표는 누구의 재무제표냐? 기업 실체의 재무제표로서 누구를 위해 작성하느냐?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작성하고, 이 사람들 다 외부에 있어요. 그리고 작성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경영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영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제는 2번 문제는 외부감사 법률에 기업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랬는데 1번이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임원. 즉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죠. 네, 3번 문제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 이 기출문제를 보고 2022년에 필수 과목일 때의 회계학 문제를 예상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선택 과목이고 다른 과목과의 시간 조정, 난이도 조정 때문에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2022년이 되면 회계학은 필수 과목이 됩니다. 필수 과목일 때 회계학이 어렵게 출제되면 당락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수 과목일 때의 난이도를 지금 이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간곡하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역시 3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취득 이후의 지출로서 지금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게 소모품 교체와 도색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만 따져보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은 뒤에 나오는 승강기, 엘리베이터죠. 그다음 비품,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금액이 6,400원이고 비품이 9,300원이라서 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 15,700원으로서 자산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쉽다 보니까 이게 언제 지출이 이루어졌고 감가상각에 관한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네, 소모품 유지비, 소모품 교체한 것과 도색비는 이것이 수익적 지출로 비용이고 이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승강기와 비품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답이 15,70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출제된 문제는 정부회계 계산 문제인데 재정 운영표의 계산 문제예요. 자, 재정 운영표를 잠깐 설명드리면 프로그램 총원가에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수익을 차감하면 프로그램의 순원가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 순원가에다가 자, 두 개를 더하죠. 하나를 빼요. 자, 뭐냐? 관리 운영비. 관리 운영비는 그 정부 부처의 일반적인 일반 관리비예요. 그다음에 비배분 비용. 어디다 배분할 수 없는 비용 더해 주시고요. 어디에 배정할 수 없는 수익, 비배분 수익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재정 운영 결과가 나오죠. 재정 운영 순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서 비교환 수익을 빼면, 비교환 수익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재정 운영 결과가 나와요. 근데 문제가 중앙부처 A의 재정 운영표의 자료에 근거해서 재정 운영 결과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비교환 수익이 문제입니다. 보통 회계사 시험이 이제 정부회계가 출제되는 우리를 제외한 유일한 시험인데요. 그 시험에서는 아마도 당연히 뭐라고 나왔었냐면 일반 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부처 A의 재정자료 결과의 재정운용 결과 그럼 답이 달라져요. 왜?
비교환 수익은 일반 회계에서는 재정운용표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비교환 수익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인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계산한 결과로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총원가가 30만 원이고요. 아시다시피 정부는 비용에서 수익을 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수익 4만 원을 차감하면 26만 원의 프로그램 순원가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관리 운영비 6만 원과 비배분 수익, 비배분 비용 각각 3만 원과 2만 원을 또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정운용 순원가가 지금 현재 9만 원을 더해주고 7만 원, 3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비교환 수익이 지금 얼마가 있느냐? 2만 4천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비교환 수익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요. 안 되면 33만 원입니다. 근데 비교환 수익이 반영이 되면 30만 6천 원이 되죠. 2만 4천 원을 차감하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상 출제 오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33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30만 6천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뭐 이의 제기는 제가 수험생이 아니라서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일하게 좀 찜찜한 문제인데요. 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교환 수익은요, 기업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이게 재정 운영표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회계의 경우에는 순자산 변동표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 A라고 했거든요. 중앙부처 회의는 무조건 일반 회계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비교환 수익이 지금 문제가 참 애매한데요. 보통 회계사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부처 A의 재정운용표의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된 재정운용 결과는, 이렇게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자, 일반 회계로 구성된 중앙부처 A의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재정운용 결과는,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문제는 명백하게 답이 33만 원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지문을 보면은 중앙부처 A의 다음 재정운용표 자료에 근거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뭐냐? 중앙부처 A의, 자, 일반 회계란 말이 없죠. 중앙부처 A의 다음 재정운용표 자료에 근거해요. 그럼 이게 재정운용표에 나타났다는 얘기로 간주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비교한 수익을 차감한 금액인 30만 6천 원을 답으로 하는 것이 옳겠죠. 논란의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교한 수익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회계라면 이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33만 원으로 재정운용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다음 재정운용표 자료에 근거해서 그랬거든요. 그럼 재정운용표에서 비교한 수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답은 2번 30만 6천 원. 그래서 저도 이 답을 풀 때 33만 원이냐 30만 6천 원이냐, 제가 수험생이라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이고요. 많이 아는 수험생이라면 굉장히
33만 원을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마도 교수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반박하는 말을 할 때는 꼭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재정운용표 자료에 근거해서 찾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비교환 수익이 재정운용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이라면 저 같으면 복수 정답 2번, 4번 모두 다 정답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해설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해설 강의 내용으로 강의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상품 매매업의 회계 처리가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5번에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당연히 매입은 어디, 차변, 매출은 대변, 그리고 여기에 부대 비용, 매입에 플러스 부대 비용을 당연히 넣어야죠. 근데 매출의 부대 비용은 매출 총이익 계산에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또 매출 애누리와 환입, 또 매출 할인, 마지막으로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를 반영하면 이쪽에 이익이라면 매출 총이익이 당연히 대변이 크니까 답을 쓰는 이익은 당연히 차변에 쓰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였는데, 즉 손익계산서 형태예요. 근데 이것이 2,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그리고 실제 물어본 건 총 매입액을 물어봤거든요. 주어진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총 매출이 11,000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1,000원이 있고요. 매출 운임은 무시하시고 매입 운임은 꼭 더해 주세요. 200원. 그리고 재고는 기초가 600원이고 기말이 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계산에서 저희가 여기가 11,500원이고 이쪽 합계는 3,800원입니다. 11,500원과 3,800원의 차이가 답이 되겠죠. 7,700원이 되겠습니다. 8,500원. 잠깐만요. 부대 비용, 매출, 매입 애누리 800이 있군요. 네, 이 800원을 계산 안 했네요. 그러면 답은 여기가 12,300원이기 때문에 자 800원 지우고요. 그 다음에 3,000원 빼면 8,000, 8,500원이 총 매입액으로 계산이 되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6번, 7번, 8번, 9번 자 네 문제가 원가 관리액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에 관한 기본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뭐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이는 재무제표 외부 보고 뭘로 하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은 어디까지나 내부의 의사결정 회계를 위한 거예요. 또는 원가 관리. 자,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고정비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즉 고정제조 간접비가 비용이냐 제조원가냐.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두 원가 계산에. 여러분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데 단위당 고정비는 생산이 증가할수록 이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단위당 고정비 형태가 여기 생산량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100원, 50원, 30원, 20원 낮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정비 단위당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게 바로 전부 원가 계산입니다. 이러한 전부 원가 계산,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이 변동될 수 있는 전부 원가 계산을 의사결정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 원가 계산은 이 단위당 고정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독특한 방법이죠. 자, 이 개념만 알고 계셨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인데요. 답은 뻔합니다. 자, 2번 전부 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보다 단기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관한, 이건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죠. 그럼 나머지 보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부 원가 계산은 판매량이 일정하다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변동원가 계산, 3번의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전환비를 그래서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고요. 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 증가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말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 계산 문제는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원가 흐름도를 보시면 되겠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좀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합을 기본 원가라고 하고 또는 기초 원가라고도 하고 직접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노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해서 가공 원가라고도 하고 전환 원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죠. 그럼 이 셋을 모두 합한 걸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3만 원인데 단기 총 제조 여기다가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차감하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흐름도대로 계산하면 제일 일반적이고 무난한 풀이고요. 13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근데 자료에서 보면 제공품은 기초가 2만 5천 원, 기말이 2만 원이에요. 2만 5천 원의 기초 제공품과 2만 원의 기말 제공품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2만 5천 원다고 그럼 이 금액은 12만 5천 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원가, 지금 저희가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가 있는데 누가 둘을 합치면 직접 노비가 딱 2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접 노비가 딱 2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원가가 지금 현재 제시된 게 8만 5천 원이고 8만 5천 원이고 7만 5천 원인데 이 금액을 합하면 16만 원이 됩니다. 그럼 16만 원과 12만 5천 원의 차이는 누가 이중으로 계산됐죠? 중복 들어간 게 직접 노무비예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가 정확히 3만 5천 원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노비가 3만 5천 원인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제조 간접비는 7만 5천 원이니까 4만 원이 되겠죠. 제조 간접 원가가. 그리고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직접 재료 매입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직접 재료 매입액은 자, 매입한 것에서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 5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초의 재료가 18,000이고 기말이 13,000이니까 자, 45,000원을 매입해서 18,000원을 더하고 13,000원을 차감해서 5만 원이 나온 것이죠. 직접 재료 매입액은 45,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와 다르게 해설을 해드렸는데 풀이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도 되지만 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데는 지금 칠판에 있는 풀이가 제일 편하겠습니다. 8번은 CVP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은 언제나 시험에 원가 회계 문제에서 뭐 아주 단골 손님의 문제죠. 그래서 원가 회계 문제는 이 CVP 문제가 꼭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단위당 공원이익인데 이 단위당 공원이익이 문제는 아주 평이한 수준입니다. 총 공원이익이 네, 얼마냐 그랬더니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의 총 공원이익을 수량으로 나눠보면 200개래요. 판매량이. 그럼 한 개당 1,000원의 금액. 이걸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면 고정비를 바로 지금 이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되죠. 그런데 이익을 얻고 싶답니다. 근데 이익을 더할 때는 항상 세전이익으로 계산하셔야 되죠. 자료에서 세후 순이익을 줬어요. 세율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냐 그랬더니 20%래요. 그러면 세후 이익은 1 세율 0.2로 나눴을 때, 즉 12만 원이면 세전으로 따지면 15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전 이익으로 환산했더니 15만 원이 되고 고정비 역시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우리가 1,000원으로 나누면 300개의 수량을 팔았을 때 세전으로 이익을 15만 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후로는 12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9번 문제 같은 경우를 빨리 푸느냐 못 푸느냐가 바로 회계학 실력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고 할 때 여기는 실제 금액이 집계 되고요. 여기는 예정 배부가 집계 돼요. 그런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하다시피 실제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예정 배부된 건 110만 원이면 이런 걸 과대 배부라고 합니다. 제조간접비가 너무 많이 갔다는 얘기죠. 그럼 과대 배부는 조정을 하는데 당연히 조정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차감 조정이죠. 많이 줬으면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 알고 계셨어도 지금 정답이 3번인데 기말 제품이 조정하기 전에 얼마?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의 기말 제품이 뭔가를 빼면 30만 원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정확히 15,000원을 빼야 돼요. 어떻게 차감 조정되느냐? 자, 제조간접비 차감하려면 제공품 줄이고 제품도 줄이고 매출 원가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조간접비 계정이 이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 10만 원을 이렇게 분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예요. 그러면 6만 원이 매출원가에 가는 거고요. 제품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해당합니다. 15%. 15,000원이에요. 그리고 25,000원이 제공품이죠. 그래서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15,000원을 차감하면 30만 원이었던 제품이 28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6만 원이 감소하고 제공품은 2만 5천 원이 감소하고 제품은 1만 5천 원이 감소한다. 이 개념만 알았어도 답 33번을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과대배보다 그럼 제품이 줄겠지. 그런데 제품이 늘었구나.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찾아야 올바른 풀이를 한 겁니다. 네, 10번 문제. 네, 이제 재무회계로 다시 돌아가서요. 원가액의 네 문제를 살펴봤고요. 재무회계 문제. 지금 75% 취득하고 영업권을 취득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지금 자산을 취득했고요. 영업권도 있고요. 분개로 풀면 제일 간단한데요. 부채도 있고요. 자, 현금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보시면 네, 2,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영업권은 500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그대로 해설의 질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채의 공정가치가 2,500원인데 75%다. 그러면 2,500원에 0.75 계산하기가 좀 어렵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해보면 이 부채의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채는 지금 따져보면 네, 이게 4로 나눠야죠. 4분의 3이니까 4로 나눴을 때 좀 복잡한 계산이 되네요. 4를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되겠네요. 만이 되고 7,500원을 네, 4로 나누면 네, 3,500원이니까 1,875원 정도 되나 봅니다. 네, 뭐 복잡한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풀이는 그렇게 안 했는데 좀 다르게 지금 여러분에게 해설에 되어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럼 자산은 지금 3,375가 되나요? 3,875니까. 근데 지금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 3,375를 0.75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계산기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75 나누기 0.75 했더니 4,500원이 나오네요. 물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문제예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4,500원은 뭐 찾았는데, 자, 분개 이해가 되시죠? 3,300 이거 찾아서 계산한 건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회사가 2,000원과 500원, 2,500원을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취득한 순자산 2,000원을 줬는데
1,500원과 뭐 500원의 영업권이 계산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500원은 순자산의 75%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2,000원이라고 계산되거든요. 순자산이. 그런데 2,000원은 물음표 마이너스 2,500이에요. 부채가 2,500이니까. 그러면 물음표는 얼마일까? 4,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분계로서 해설하면 아까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렇거든요.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취득하고 영업권이라는 것도 얻었는데, 자, 영업권은 현금을 얼마를 줬냐? 자, 보세요. 2,000원이죠. 자, 부채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2,500원 곱하기 0.75 이런 식으로 계산을 억지로 하면 이게 1,875원이 나와요. 영업권은 500이고요. 이해하는 데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곱하기 0.75 한 것이 이 대차 평균의 원리로서 3,375원이 나오고요. 따라서 이 물음표는 4,500원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풀려면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해설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11번 문제를 풀 때 참 11번 문제는 안 틀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목에 늘 강조했던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선 비용의 분류법 잘 아셔야, 이건 뭐 너무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격별로 할 수도 있고 기능별로 할 수도 있어요. 이 기능별 분류법이 일명 매출원가법이에요. 자, 성격별 분류법은 기억 하나 하세요. 미래 지금 이 현금 흐름의 예측에 적합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능별 분류법은 기억할 게 좀 많아요. 목적 적합한데 단점, 이게 장점이잖아요. 단점은 자의적 배분이 가능해요. 이건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능별 분류법엔 추가 공시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이 비용 분류법은 워낙 중요한 것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안 하고 계신 수험생이 계시다면 반드시 칠판과 같이 정리해서 기억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럼 1번에 보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상각비, 종업원 급여 비용에 포함해서 성격 정보를 추가 공시한다. 아, 무슨 정보? 성격 정보. 네, 전혀 하자 없이 옳은 말입니다. 답은 2번에 있으니까 잠시 2번은 보류하고요. 근데 3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수익 비용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의 특별손익이라는 것으로도 표시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디에도 주석에조차도.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물론 어디까지도 주석에서도 누구는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 특별손익을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4번은 여러분 재분류 조정되는 것, 안 되는 것, 재분류 조정과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기타 포괄손익이요. 이 기타 포괄손익이 당기손익보다 어렵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정리를 쫙 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이 기타 포괄손익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재분류가 안 되는 것과 재분류가 되는 것을 묶음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한편 이 기타 포괄손익의 세금 효과에 대해서, 세금 효과는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주석으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조금 안다고 보았을 때 재분류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기억했는데 지금 보기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금으로 여기 바로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재분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금으로 대체할 때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네, 정확한 설명인데요. 근데 2번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재분류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재분류 조정이라는 것은, 자, 재분류 조정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어디로 가는 것을 얘기해요? 당기손익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 포괄 이익이 당기손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당기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분류 조정이 왜 중요하냐면 기타 포괄 이익이었던 친구가 당기 이익으로 가게 되면 기타 포괄 이익은 줄어드나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이익이 일로 가게 되면 이쪽의 이익은 줄어들고 이쪽의 이익은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재분류 조정이 일어나면 당기 손익으로 반영한 만큼의 기타 포괄 손익이 줄어들게 돼요. 그걸 이해하시고 지문 2번을 천천히 지금 저하고 봅니다. 재분류 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든 뭐 어디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당기 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이건 재분류 조정이 되면 재분류 조정이 된 효과를 기타 포괄 손익에 표시해야지 왜 이걸 당기 손익에 표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재분류 조정이 되면 기타 포괄 손익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럼 재분류 조정의 효과는 어디에 표시해야 되겠어요? 기타 포괄 손익이 마이너스 되는 건 기타 포괄 손익에 표시해야죠. 그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에 표시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틀린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은 뭐 간단한 문제니까요. 거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것은 송금수표, 자기압수표, 타임반응수표 세 가지입니다. 거기 수입인지는 안 되는 거고요.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이죠. 그리고 당좌 개설 보증금은 보증금 형태이기 때문에 현금성이 될 수 없고 취득 당시 만기가 120일, 90일이 아니고 120일이군요. 90일 이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25만 원이고요. 다음 13번은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거죠. 재고 관련 비용. 이건 뭐냐 그랬더니 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즉 판매 가능하게 해서 기말재고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트로 저희 교재에 돼 있잖아요. 매출원가를 어떻게 찾느냐?
자, 이 재고 관련 유지 비용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빼주는 거예요. 별도 비용만 빼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의 정상은 매출원가.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죠? 비정상 감모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부에서 얘기하는 재고 자산의 금액과 그다음에 실사 금액의 차이가 2만 원이 나는데 이 2만 원 가운데 30%가 비정상 감모랍니다. 그럼 6천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6천 원만 계산해서 기초적인 기초 매입에다 단기 기초 재고에다 단기 매입을 더한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10만 원과 9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기말 재고가 20만 원 뺍니다. 20만 원 뺐으면 정확히 80만 원인데 거기서 딱 6천 원 더 빼줘요. 그러니까 79만 4천 원. 네,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숨 좀 돌리고요. 자, 14번. 수정분계, 아주 난이도 쉬운 문제가 나왔죠? 수정분계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셋과 다른 하나는, 그러면 T자 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자 회계 처리를 안 해서 지금 정기예금 이자, 그럼 미수이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미수이자하고 이자 수익하고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것은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누계액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세 번째 것은 소모품을 현금으로 자산으로 했는데 소모품이 남아있다. 자, 어쨌든 자산으로 했으니까 소모품 B, 소모품.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죠. 왜? 이 셋이 확실하게 분계가 적발 알았다면 지금 이쪽 항목은 비용으로서 공통점이 있고 얘는 수익이니까 답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얘는 비용이 발생해서 순이익을 줄이는 건데 얘는 수익이 발생해서 순이익을 늘리는 거니까 정답을 1번이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마지막에 그 4번을 보면 4월 1일에 회사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12만 원씩 현금 수익으로 기록했다. 그럼 4월 1일부터 회사가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그냥 그걸 갖다가 수익으로 기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 수익을 어떻게 하고 발생시키고 임대료를 취소해야 되는 이런 수정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산부채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순이익과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는 이 세 가지 항목은 수익비용 항목이 여기에 나오고요. 얘는 여기에 나오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15번이 아주 거대한 문제죠. 자, 이 15번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시산표가 나와요. 근데 시산표에서 현금은 당연히 차변에 존재하는 게 맞고, 매출은요. 그래서 매출을 이 차변의 금액이 있는데 이걸 빨리 대변으로 옮겨줘야죠. 그다음 매출 채권 제대로, 건물 제대로, 미지급 재고 찾는데 선급보험료 잘못됐어요.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것을 차변으로 옮겨줘야 돼요. 소모품 제대로 돼 있고 선수수익도 잘못됐어요. 기초적인 문제예요. 차변에 있으면 안 되죠. 선수수익이 대변으로 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수수익도 잘못됐어요. 왜 다 이런 것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변에 있으면 안 되죠. 자산인데 차변으로 끌고 와야 돼요. 차입금 제대로 돼 있고요. 매입 채무도 잘못됐어요. 이게 1학년짜리 문제죠. 부채잖아요. 차변에 있으면 안 되죠. 대변으로 보내고요. 이 조정을 일단 하셔야 돼요. 임차료 급여는 제대로 돼 있죠. 자, 이런 작업을 하신 다음에요. 지금 수정분계 하는데 이 수정분계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시산표 관련된 건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관련된 수정분계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이렇게 차변에 적고요.
이 대변의 항목이 평가 충당금이에요. 이 평가 충당금은 시산표의 대변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재고자산이 지금 200원이라고 그랬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10원이면 190원을 갖다가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산표상에서 양쪽에 190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정한 것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차입금이 7월 1일 날 이자 4% 만기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차입금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미지급 이자가 나와요. 역시 이것도 10원씩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걸 조정한 다음에 지금 수정무게를 반영하면 대차가 모두 200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해설과 같이 2250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다. 산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부담스러우실 때는 뒤로 놔뒀다가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6번. 수익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서가 새로 시행됐기 때문에 비교적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예견된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저도 뭐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 시업 시간에 제가 충분한 그 배경을 설명 못 드렸는데 요번에 책을 다시 쓰려고 보면서 봤더니 이 수익인식의 기본 재무의 개념체계가 수익인식 부분이 바뀐 이유가 그 결론 도출 부분을 제가 보지 않았었는데 봤더니 거래 대가 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거래 대가. 특히 거래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면 괜찮은데 변동 대가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역시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16번 답은요 4번인데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변동대가의 추정치의 제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 아닌 이유로 변동한다면 대가의 형태가 아니든 이든 변동대가의 추정치의 제약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 자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는 변할 수가 있다. 자, 공정가치가 대가 형태가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당연히 변동대가의 추정치에 대한 제약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해설을 참조하셔서 내용을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1번은 자, 거래 가격 산정에서 계약 조건과 기업 사액 관행 참고하는 거 당연하고요. 자, 기업의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대값은 변동대가의 적절한 기대값은 뭐냐?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금액 또는 이거 꼭 7급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가능성이 높은 단일 금액 또는 기대값입니다. 자, 변동대가는 추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기대값이나 또는 어떤 단일 금액, 그냥 단일 금액이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이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정금액, 변동금액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17번입니다.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회계정보의 실적 특성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이 그냥 바로 보기의 답입니다. 우리가 자, 이 표현 충실성 하려면 뭐하고 뭐가 모두 충족됐을 때
표현 충실하다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가 뭐냐? 완전한 서술입니다. 두 번째가 중립적 서술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서술은 뭐죠? 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공해라. 그 다음에 중립적 서술은 의도적인 편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류가 없는 서술이에요. 근데 이때 뭐라고 쓰냐면 모든 면에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면 표현 주기성은 모든 면에 정확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오류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으면 표현 충실한데, 아니 표현 충실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 정확하지 않다며요. 네, 그래서 1번이 그냥 틀렸어요. 자, 나머지 보기도 보겠습니다.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편성을 충실하게 표현했는지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주 옳은 얘기고요. 정보가 정확하고 간결하게 분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적시성은 제때에 이용하도록 하는 거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18번 자본잉여금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자본잉여금 하면은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뭐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과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본잉여금이 100만 원인 상태에서 회사가 기말 자본잉여금이 얼마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초가 첫 번째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액면이 2,000원이든 3,000원이면 1,000원씩이죠. 그래서 5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한다. 주당 1,000원, 발행한 주식 숫자가 500주니까요. 배당 결의, 배당 지급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본잉여금과. 왜? 이익잉여금 얘기거든요. 그런데 4월에 취득한 40주 9월에 팔았다. 1,500원씩 남겼거든요. 40주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정확히 6만 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59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56만 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답인 겁니다. 자, 9번에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하고 재무제표의 주석이 포함된다. 정확한 설명.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 기반 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을 구분한다. 정확한 표현이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기본 순자산, 적립금과 잉여금, 순자산 조정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죠. 역사적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뭘 기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부채는 만기 상환가액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외적으로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를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무주부동산의 취득이다. 어떤 사람이 국가에게 땅 시가 1,000억짜리를 헌납했어요. 그렇다고 국가 재정상태표에 아무것도 내가 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빵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토지 1,000억 이렇게 공정가치로 할 경우가 있지만 그건 예외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원칙은 취득원가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동비율이, 자, 기본 설명할 거예요. 유동비율이 1보다 클 경우에, 자, 분자와 분모가 동액의 증가를 했다.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꼭 역으로 움직여요. 이것과 역으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유동 비율이 1보다 작게 되면 분자와 분모의 동액의 감소가 있다.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순방향으로 갑니다. 그대로 같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율이 1보다 크다면 분자 분모가 모두 감소하면 오히려 비율은 증가합니다. 근데 기존의 비율이 1보다 작을 때는 분자 분모가 동액 감소 비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20번 문제에서 유동 자산이 100이고 유동 부채가 200이면 이 회사는 유동 비율이 지금 1보다 작은 0.5 아닙니까?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3번에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러면 분자 분모의 동액 감소, 그럼 비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이 분자와 분모에서 감소했다 하더라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현금 지급하고 또 2년 후에 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유동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유동 부채 그럼 당연히 유동 비율이 떨어지는 거고, 재고 자산을 현금으로 구입한 건 유동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고 자산이나 현금이나 모두 다 유동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 자산 안에서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유동 자산 100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유동 비율은 그대로 0.5죠.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했다. 유동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동 부채는 변화가 없으니까 바로 유동 비율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동액의 증감 변동이 생겼을 때 기존의 비율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유동 비율은 1보다 클 때는 역으로 갑니다.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면 같이 감소. 그럼 여기도 마저 하면 동액의 감소가 일어났다. 그럼 비율은 증가하는 겁니다. 동액의 증가가 일어났다. 비율은 증가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문제풀이 안에서. 그래서 비교적 평이한 상태의 문제지만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진 것은 재분류수용 문제하고 또 시산표가 시간이 좀 약간 걸리는 문제였다는 거. 그 외에 제가 정부에게 문제 하나 있었죠. 그 비교환 수익이 재정운용표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의 문제. 그런데 이의 제기는 가능하겠지만 이의 제기했을 때 출제 교수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마도 거기 분명히 재정운용표의 자료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항변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출제는 될 수 있으면 교수님들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1일에 치러진 국가직 해설 강의를 마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난이도의 참고 자료지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은 버리시고 회계학이 필수가 되는 2022년을 대비한다면 좀 더 회계학 공부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